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니스 홍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을 쓰신 그 데니스 홍 UCLA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책에서 그 데니스 홍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6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글쎄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중요한 게 많은데, 얘기할 게 하도 많아서 책을 한 권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굳이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자기가 하는 일을 그걸 왜 하는지를 갖다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로봇 공학자죠. 저는 그냥 로봇을 재밌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진짜로 따뜻한 기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회를 정말 이롭게 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그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직업으로서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네. 재미있는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 세 가지. 좋아하고 예. 잘하고 가치 있는 그의 공통적인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직업인이나 직장인들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행복하신 거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행운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저는 꼬마였을 때 7살 때 영화 스타워즈 보고서 거기서 나온 로봇 보고서 너무 매료해서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로운 기계를 만드는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이 직업이라고 말은 안 했고요. 그 세 가지 공통적인 꿈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꿈과 직업은 꼭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직업이라는 게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꼭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경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이 있으면서도 자기 꿈을 항상 쫓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둑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도둑질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괜히 잘하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가치 있는 일이고 자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하는데 거기 탤런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노래 경연대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자기는 어렸을 때 가수가 된 게 꿈인데 결국 나중에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못 불러서 울면서 내려가서 사람들이 웃고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거라도 제가 잘 못하는 거면은 그런 직업으로서는 힘든 일이죠. 책에 보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네. 교육방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네. 혼내지 않는 거. 네. 그래서 막 사고 치고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뭐 테레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이렇게 부수고 뭐 다시 뭐 이렇게 분리하고 뭐 그래 맞긴 맞는데 혼내신 것이 안 혼내신 건 아니고 그걸 잘못했을 때는 혼났습니다. 단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뜯었을 때 혹은 호기심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친사고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 라디오, 칼라 텔레비전 모든 진짜 전자제품은 전부 다 뜯어서 고장내 드렸거든요. 그걸 한 번도 혼내주시지 않으셔서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저도 이제 부모가 됐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당히 정말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죠. 근데 만약 혼났으면은 주눅이 들어서 오늘날의 테니스를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해만 하시고 재조립에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칼라텔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신기한 거에서 막 뜯어봤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조립해요. 근데 그걸 뜯으면서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배워서 요즘에는 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 댁 찾아갈 적에 제가 연장통을 들고 가요. 그럼 부모님께서 고장난 것들을 리스트를 진짜로 만들어 계시면은 그걸 제가 다 고쳐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책에는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소인 로멜라 이제 거기 소장 우리말로 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디렉터. 그래서 이제 로봇을 직접 만들고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곳인데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소라는 거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책 장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최고 연구소라는 근거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뭐 있는 건 없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7년에 했던 DARPA Urban Challenge라고 그때까지 가장 어렵고 가장 규모가 컸던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전 세계 3등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축구하는 로보컵이라는 대회 거기서 계속 5년 동안 계속 우승을 했고요. 뭐 그런 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개발한 로봇 중에 물론 저희와 아주 훌륭하신 연구자도 많고 그러지만은 한 가지 정말 제가 정말
우리 연구소에서 자부심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든 로봇들은 정말로 그 누가 와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신기하고 창의적인 로봇은 정말로 세계 최고라고 정말 자부합니다. 아 근데 그 아주 흥미롭고 뭐 창의적이라도 이렇게 아무래도 그 상품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상품화 어느 정도? 네, 로봇 연구소나 아카데미 학계에 있죠.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고 연구소에서는 상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저희는 새로운 knowledge, 지식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특허도 내고 해서 저희는 tech transfer, 그러니까 그걸 다른 기업들이 그 기술을 사갖고 기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정말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기술들은 논문을 발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그거를 사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컴퍼니를 스핀오프 했어요. TORC, 토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저희가 커머셜라이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픈 소스로 공짜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다윈 OP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교육용과 연구용을 개발했는데 오픈 소스로 개방하면서 전 세계 수천 대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정말로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로봇 커뮤니티에 주는 제가 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로봇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한 그런 로봇이 됐죠.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도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상품화 됐나요? 자동차 자체는 상품화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기술이 완성되더라도 이 사회가 그거를 억셉트하는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시각 장애인이 운전하시는 자동차들도 시각 장애인들한테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발급을 하고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컴포넌트 테크놀로지,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제시하신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다만 차별성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니스 홍이라는 로봇학 학자가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연구 과정에서 부딪히는 걸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입증을 한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다른 본 얘기, 들은 얘기, 누구랑 인터뷰한 얘기인데 제 책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100%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들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룬 얘기만 썼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 일들을, 겪은 일들을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그게 좀 와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자기 개발서나 그런 책에 아주 뭐 아니면 고전이라든가 다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결국 모든 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든가 뭐 성공이라든가.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한 얘기를 실천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 내용 중에 보니까 또 실패도 많이 겪으셨는데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박사 하신 다음에 일자리 얻을 때 많이 떨어지시고 또 이제 또 제안서 이제 교수 되신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여기저기 막 보내도 막 답장이 안 오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신 게 또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서 가능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사실 이 책 전에 5년 전에 로봇 다비치 꿈을 설계하는 책을 냈었잖아요. 그 책을 제일 처음에 냈을 때 많은 독자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로봇에 성공하는 것들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뒤에 엄청난 실패가 많은데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책 때문에 강연도 하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데니스 송 거기 보면은 선전할 적에 데니스 송 뭐 세계 10대 천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는 와 가슴이 막 이렇게 설렸다가도 데니스 송 교수님은 천재니까 데니스 송 교수님은 성공하니까 이거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번 책에는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실패 얘기들을 더 위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을 연구한 데 있어서 물론 나중에 나온 완성품은 정말 대단한 게 나오더라도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했던 것들 그런 얘기를 많이 썼죠. 그 로봇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될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알려진 것 중에서 그리고 아니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봇이 먼저 뭔지부터 얘기해야겠죠. 뭐 로봇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로봇 하면 머릿속에
아무래도 이제 제 세대는 이제 뭐 그 우주소녀 아톰하고 철인 28호 뭐 이런 데서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 로봇인가요? 예. 글쎄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로봇이면요 보통 여러 가지 정의가 다르긴 한데 학계에서는 세 가지가 있으면 로봇이라고 그래요. Sense, Plan, Act. Sense. 첫 번째 sense 뭐냐면 센서들이니까 뭐 카메라, 마이크로폰, 뭐 힘을 재는 센서,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치. 그러니까 센서가 사람의 눈, 코, 귀, 입 같은 거죠.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두 번째 plan,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거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act, 어떠한 물리적인 일을 해야 돼요. 움직이거나 목을 들거나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스마트폰 세 가지 센서들 달려있죠. 카메라 달려있고 무슨 뭐 가속도를 재는 것도 있고 플랜 안에 컴퓨터도 해서 판단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떠한 물리적인 일을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참고로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센서도 달려있죠. 5층, 6층, 7층인지 알죠? 5층, 8층 동시에 누르면 얼룩같이 판단도 하죠. 사람 물건 오르내리죠.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는 또 그걸 로봇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려는 건 로봇의 정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fuzzy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하면 뭐 전기, 전자, 컴퓨터 뭐 다 필요한데 보통 로봇 하면은 인공지능은 로봇이 아니고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적인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고 로봇은 좀 더 물리적인 기계적, 물론 인공지능이 결국 로봇이랑 합쳐지긴 하지만 로봇 하면 보통 움직이고 진짜 일을 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죠. 지능적인 기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다리를 달아가지고 이와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럼 로봇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하면 생각나는 게 특히 이제 그 알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이 한국이 이제 제일 심하게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 일자리가 뭐 47%가 다 사라진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트럭 운전사 같은 분들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 나오면 3,400만 명이 이제 그 폐지 없습니다. 그게 그런 전망대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갈 것이다. 로봇들이 그런 얘기들이 좀 그러니까 물론 학계에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좀 과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18세기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나오면서 자동화되면서 일자리 가져간 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엔 두 가지가 달라지죠. 첫째는 그 바뀌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까지는 소위 얘기했던 안전한 직업, 화이트 컬러 작업들도 새로운 인공지능이 가져갈 수 있고 두 가지가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는 주유소, 자동차 판매, 보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기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듯이 로봇이 더 많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제1차, 2차, 3차 뭐 산업혁명 어쩌고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일자들이 사라지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일자들이 생기고 했는데 이 로봇 혁명만은 예외가 돼가지고 사라지기만 하고 뭐 생기는 건 없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데이터들 진짜로 보면 일자들이 이렇게 막 없어지고 물론 미래학자들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진짜로 이 포지티브한 이런 에비던스는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요리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요리하는 뭐 로봇 비슷한 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닐 것이다. 로봇 요리사 같은 거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요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요리도 아주 좋아하죠. 요리도 어떠한 요리사를 얘기하는 거에 다르죠. 진짜로 우리가 보통 요리사 로봇 하면 뭐야 일반 사람들 머리에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 가지고 잡고 이거 자르고 그런 로봇들은 앞으로 20년 안에도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요리하는 로봇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손 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고 미리 이거 돼 있는 재료들이 공장에서 나오듯이 하는 그런 자동화 로봇은 나올 수도 있고 저희도 지금 뭔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루밀라에서는 그 통역 번역 로봇 그런 것도 하시나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물론 전체 시스템을 만들기 하나인데 주된 이 핵심은 기계적 지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쪽에 kinematics 그런 구조랑 움직임과 그런 거에 많이 합니다.
그럼 학회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통번역 로봇 뭐 인공지능은 뭐 틀린다고 막 대충 들으신 바 있습니까? 네, 있죠. 뭐 사실 뭐 인터넷에서도 구글 같은 거 치면은 번역해주고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진짜로 유용한 기술 중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뭔가 분들한테는 어떤 운명 뭐 성공하건 뭐 하여튼 뭐 항상 실패를 하건 어떤 운명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네. 홍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 인터뷰에 늦잠을 주무시는 바람에 이제 늦게 가가지고 이제 불합격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이 버지니아 텍으로 가셔야 되는 운명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지난 다음에 뒤를 봐서 거기에 해석하는 방법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난 다음에 그걸 해석하기는 쉽기 때문에 그걸 운명이라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버지니아 텍에서 한참 성공한 거 잘할 때 와 그게 운명이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책에서도 썼지만 버지니아 텍에서 유스텔로 오면서 상당히 제 인생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따지면 그게 과연 글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버지니아 텍 측에 이렇게 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사실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책에도 사실 쓰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만 살짝 얘기할게요. 조심히 얘기할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서 직접 읽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저랑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UCLA에 와서 제일 처음에는 사건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저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믿던 사람들이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큼 큰 사건이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저는 UCLA에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일이 UCLA에 제일 처음 왔는데 제가 문제를 갖고 오긴 싫었잖아요. 제일 처음 총장님하고 만나서 그럴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학계에서 이런 거 하면은 엄청나게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 걸지 말고 자기들 한번 얘기하겠다고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얘기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쪽에 버지니아 텍이 아주 높은 누가 잘렸어요. 그 책도 그 얘기는 책에 안 썼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후적 설명의 어떤 한계 내지는 문제점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 텍에서 만든 로봇을 다 뺏겼기 때문에 오히려 UCLA에 와서 모든 걸 새로 하니까 더 그게 또 결과적으로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모든 걸 뺏겨서 새로운 걸 만들고 연구의 방향이 바뀐 것도 맞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저는 굉장히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제 사람 제 자신 인간으로서 데니성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할 때만 해도 그때 한참 막 제가 하는 일 다 잘 풀리고 뭐 상 받고 뭐 그럴 때 한참 으쓱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몰랐는데 굉장히 목이 힘들더라고 막 제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한번 인생의 위기를 겪고 한번 진짜 뒤통수를 딱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게끔 그런 뭐 그런 작용도 한 것도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운명에 대한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공항 가는 셔틀버스를 탔는데 빈자리가 마침 앉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여중구 박사님, 키스트 로봇 미디어 연구소장. 그분이 또 이제 또 노하우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의 멘토님이시죠. 아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이제 운명. 그것도 운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회를 물론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운명이라는 거 이게 진짜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확률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르는 사람을 새로 만나더라도 항상 진짜로 진정성 있게 대하고 제가 아주 배려심 있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버스에 진짜로 앉았었는데 그분이 진짜 계셨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버스에 앉았다는 게 운명이라도 하더라도 그 기회에 자기 자신의 준비,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노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메모광으로 알려지고 예. 아침 샤워 때 네.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시는 거 보면은 주무실 때도 이렇게 네. 그 뇌의 한 구석에 그 어떤 문제를 볼 때 생각하시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막 괴로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막 머릿속부터 신기해요. 왜 이렇게 막 영화 같은 거 볼 때 와 하는 그런 기분으로 머릿속에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로서의 최고의 보람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같은 순간이 딱 올 때 그때가 제일 그 신나는 순간이에요. 하다가 정말 연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도전했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러다가 순간 이게 될까 하면서 딱 나왔을 때 그때 이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쾌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로봇을 진짜로 만들어서 막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의 쾌감. 근데 그것보다 더 제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 로봇 연구소 로말레의 가장 자랑스러운 결과물은요 저희 논문들이 아니에요. 저희 로봇들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연구소 졸업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배출한 학생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정말 훌륭한 이 분야의 리더가 되는 거 그거 볼 때 그때 쾌감이 아마 그 중에 제일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와 이제 영어를 둘 다 이제 바이링구얼이신데 네. 사실 진정한 바이올링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이렇게 어떤 고급 수준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를 두 개를 상당한 수준에서 구사하신 입장에서 그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일단 이게 진정한 바이링구얼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 그거의 그 판단하는 기준은 꿈을 꿀 때 무슨 언어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꽂다가 한국말로 꽂다가 그러면 이제 진정한 바이링구얼인가요? 제가 그럽니다. 근데 양쪽이 100% 똑같지 않고 기술적인 얘기를 할 적에는 영어가 조금 편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농담하고 그런 거는 한국말이 조금 더 편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은 아니겠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글쎄 뭐 요즘에 우리나라 저기 학생들 젊은 친구들 만나면 영어 꽤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말고 외국에 가서 유학하는 유학생 얘기로 할게요. 유학생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영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가 안 통하니까 힘드니까 한국 유학생들끼리만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영어가 절대로 늘을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영어를 외국 유학하셔갖고 말이 안 통하면 통할수록 일부러 힘들더라도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께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항상 저는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로 뭐 한두 시간 동안도 얘기할 거 많은데 글쎄요 꼭 굳이 독자한테 얘기하자면 뭐 책의 주제기도 하죠. 저는 정말로 이 자기의 꿈을 찾고 꿈을 쫓고 이루는 것보다 더 인생에서 행복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독자 여러분께 그 꿈을 찾고 쫓고 그 꿈을 이루라고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